자, 이렇게 16곳 전국 지방선거 상황만큼이나 관심을 가졌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입니다. 그 결과도 저희가 지금 준비해봤습니다. 자, 전남 광주 광산을인데요. 민주당 임문영 후보가 62.9%로 당선됐고요. 부산 북갑입니다. 조금 뒤에 이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3%로 당선인 신분을 가져갔습니다. 대구 달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진숙 후보가 59.1%로 당선됐습니다. 인천 연수갑입니다. 자, 이제 6선일까요? 송영길 후보가 50.6%로 당선됐습니다. 인천 계양을입니다. 대통령의 과거 지역구였죠. 김남준 후보가 63.5%로 당선됐습니다. 울산 남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김태규 후보가 조금 전에 51.1%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됐습니다. 경기 평택을입니다. 자, 5파전이 치러졌던 초접전 지역.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34.6%로 당선됐습니다. 득표율만 봐도 이 지역 얼마나 치열했을지 보이실 겁니다. 자, 경기 안산갑입니다. 김남국 후보가 55%로 당선됐습니다. 경기 하남갑. 자, 친문의 구심점이 될 것인가. 이광재 후보가 49.7%로 당선됐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제가 봤던 결과가 계속 바뀌어서 드디어 결과가 좀 나왔네요.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46.6%로 당선됐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은요 일찌감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후보가 86.7%로 다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자, 박지원 후보 최고위원이었죠.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에서 66.6%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에서는요, 김성범 후보가 56.3%로 당선됐습니다. 자, 14곳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보궐 현재 1위입니다. 개표율 95%고요. 민주당 후보가 9곳을 가져갈 걸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4곳, 무소속이 1곳입니다. 그런데요, 현재 1위라서요. 또 어떻게 이 결과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여선웅 부대님님, 지금 보면 재보궐선거에서도 숫자로만 보면은 민주당의 승리라고는 보여요. 그런데 아까 김기영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5석을 잃은 것과도 마찬가지다. 이런 평가도 해주셨거든요. 이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정확히는 아마 4곳일 겁니다. 네. 이진숙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원래 이제 국민의힘 자리였으니까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급 이제 최종 투표율 61%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서울 빼고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지금 광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좀 주목을 받은 것 같고 네. 이 지역에서 몇 군데는 민주당 후보가 단체장 후보로 되면서 이제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도 있었고요. 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규책 사유가 되면서 열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제 전체 다 사수한다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같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제 하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의 의석수가 내려가는 건 맞지만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이제 부산의 북갑일 텐데요. 이 부산 북갑에
무소속의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엄청나게 이제 분열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지금 한동훈 후보가 뭐 출마하자마자 그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와 박민식 후보와 굉장히 설전을 벌였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 한동훈이 되느니 차라리 민주당이 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한동훈 후보의 원내 진입으로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뭐 주도권 싸움, 당권 싸움, 권력 다툼이 이루어질지, 그런 것들에 이제 기초가 주목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네, 여소동 부대변님이 말씀 잘 주셨습니다. 자, 아마 제일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이 지역입니다. 뭐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자, 어디일까요? 바로 부산 북갑입니다. 부산 북갑. 한동훈 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었는데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죠. 역사적인 승리로 북부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부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운영수를 마치겠습니다. 네, 부산 북갑 치열한 3파전 끝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명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화려한 귀환에 성공했다고 봐야 될지 앞으로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정광재 대변인 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출구조사에서 봤을 때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하정우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근소하긴 하지만 앞서는 걸로 나오면서 한동훈 후보가 패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정말 새벽 2시쯤인가요? 역전을 했어요. 한동훈 후보가 삼자 구도 속에서 부산 북갑에 출마한다고 했었을 때 한동훈 후보의 승리를 예상한 정치 전문가들이나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한동훈 후보를 응원하는 이른바 뭐 친한계 정치인들이나 패널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그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도상 어렵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 내려간 이후에 부산 유권자, 특히 북갑 유권자들을 대하는 진정성,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엔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정우 후보가 청와대 또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안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정치를 좀 처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실수들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표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재수 후보가 당시에 얻었던, 북갑에서 얻었던 표를 단기간에 흡수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저는 앞으로 보수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의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뭐 있다고 보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보수가 다시 제1정당이 되고 또 2030년에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선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세력이 주도 세력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번 재보궐선거가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유이동 후보도 평택을에서 당선됐는데 그런 목소리를 냈던 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반영된 투표 결과였다고 판단합니다. 네, 오전 2시 40분 기준 하정우 후보 41.24%, 그리고 42.99% 한동훈 후보가 1.75%포인트 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양태정 위원장님, 솔직히 한동훈 후보가 이길 거라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정우 후보가 이길 거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하정우 후보가 물론 이제 신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략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점에서 잘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다른 후보들보다도 먼저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특히나 이제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나름의 뭐 팬층이 있고 팬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덤과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혼자 다니면서 지역 주민과의 1대1 스킨십에 좀 집중했던 것이 전 유효했다고 보이고요. 그 외에도 뭐 오히려 이게 약간 기본적으로 보통 생각할 때는 보수가 이제 2명의 후보로 갈리기 때문에 좀 이제 불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불리한 면을 극복했다는 그런 스토리에 뭐 언론이라든가 대중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이번 당선의 아마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도 봤지만 사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하정우 후보 캠프에서는 환호가 나왔고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한동훈 후보 표정도 봤지만 쉽지 않겠다. 이런 표정이 굉장히 보였던 상황이라서 취재진들도 어느 캠프로 가서 좀 기다려야 되나. 왜냐하면 취재진들은 당선 소감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 캠프에서도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도 굉장히 좀. 그런데 이제 저 화면에 그랬지만 이제 그 후에 이제 JTBC 출구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좋게 나오니까 환호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사실 저건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약간 나름 표정 관리를 한 거 아닌가 표정 관리를 그렇게 한 것이 생각을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쨌든 뭐 당선이 됐다는 점에서는 뭐 좋은 결과였기 때문에 뭐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부산 북갑이요. 이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전 선거들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왔었느냐. 자, 2024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2년 전인데요. 전재수 후보, 지금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죠. 52.3%로 서병수 당시 후보를 46.7%인 서병수 당시 후보를 5%포인트 이상 이겼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대통령 선거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저런 득표 차이를 좀 보였는데, 자, 앞서 짧게 한번 들어보시긴 하셨지만요. 깜짝 역전 드라마를 쓴 한동훈 당선인 당선 소감은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 내려올 때 제가 꼭 여기서 이기거나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보수재건과 대한민국 균형출 맞추고 민주당의 폭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제가 목숨 걸고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결정을 할때 제 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공입니다. 네. 이 말이 눈에 띄네요. 보수 재건, 거기에다가 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서 왔다.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아까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 3자 구도에서 이겼습니다. 명픽과 당픽도 꺾었다.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기웅 대변인님, 그래서 더 관심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픽이라고 불렸던 하정우 후보도 꺾었고, 네.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들도 전직 대통령들도 도와줄 만큼 많이 힘을 쏟았는데 그걸 다 뚫고 자력으로 지금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국회 입성한 뒤에도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을 건네고요. 하나 근데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도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하정우 후보, 이재명 정부의 어떤 폭주를 막기 위해서 어떤 칼을 쓰느냐 그랬을 때 박민식 칼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 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여론조사가 1강 2중 정도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 상에서 뚜렷하게 좀 상승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투표 행위라는 거는 내가 꼭 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선택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의 어떤 상승세 추이를 통해 가지고 중도 보수의 마음을 좀 얻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되
한동훈 후보도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 관련해서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전선을 확대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보수, 그다음에 지금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자연스럽게 될 텐데 본인이 이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다 보면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당 지도부에 대해서 대척점 역할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지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꼭 그것 때문에 지지한 건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의 어떤 지금의 어떤 선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되 저는 당 지도부와 대척점을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좀 사고하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이제 당선인인데요. 국회 입성한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당선인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도 이목을 끌지만 이 점도 굉장히 이목을 끌죠. 5개월 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될 때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을까 긴가민가 생각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당시 모습 한번 보시죠.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다른 당이긴 하지만 이거 여쭤볼게요. 제일 아마 어떤 시점, 관심이 가는 시점이라면 국민의힘의 복당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 지금 당선인이 됐는데 단기 필마로 싸우기에는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권도 견제하고 했는데 여권은 지금 대여기 때문에 혼자 개인기로 싸우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복당 시점, 복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복당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점은 사실은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6월 중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뭔가 후보들이 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원내대표가 아마도 이제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내대표 선거는 누가 뽑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뽑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구성을 보면은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열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뭐 장동혁계 지금의 당권파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원장은 아마도 한동훈 대표랑 뭐 관계가 먼 사람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 상황에서는 한동훈 당선인이 복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비대위에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 당심을 바탕으로 한동훈 후보 복당이 가능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그리고 그 선출된 당대표가 당선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복당은 가능하지만 지금 비대위 단계나 그런 단계에서는 한동훈 대표 복당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굉장히 빠른 원내 입성을 보면은 사실은 그 원인 제공은 장동혁 대표가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만약에 제명시키지 않았다면은 지금 당원이거든요. 당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공천 못 주면은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은 장동혁 대표가 만들어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약간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대변인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한동훈 후보 캠프 그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후보의 앞으로 행보, 시나리오 어떻게 좀 짜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향후 행보까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부산은 한 2차례 다녀왔었습니다. 바닥 민심이라는 게 일정 부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감지했었고요. 저는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1%포인트로 뒤졌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박빙이지만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지금 여선웅 대변인께서는 한동훈 후보가 이 당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원내 구성이 그렇게 한동훈 후보에게 녹록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총선이 2028년 총선이 1년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제가 생각에 본능적으로 다음 총선에 당선이 되는데 누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 결과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든가 하면 결국에는 보수가 가야 할 바는 중도 외연 확장이다. 강성 보수의 기대서만은 우리 보수 재건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원내에도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결정이 돼야겠지만 거취 문제만 결정된 이후에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도부 인사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 취재를 해봤을 때는 김기웅 대변인님, 당원들, 그러니까 의원들의 마음도 굉장히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의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당원들의 이런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고 가느냐 이 부분도 한동훈 후보 지금 당선인에게 남아 있는 어떤 큰 고민거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당원들 표심 이렇게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굉장히 5개월 안에 지금 다시 돌아온 것처럼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당원과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일부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좀 얘기를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본인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선거라는 것이 제가 볼 때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이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달라질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지금 당 지도부든 한동훈 전 대표든 여러 상황에 대해서 여러 어떤 입장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당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했는데 이걸 먼저 내세우게 됐을 때 저는 차선책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표가 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한 사표 방지 심리로 좀 도와줬던 지지했던 그 당원들의 마음과는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열정의 시기고 굉장히 좀 들떠있는 시기가 선거 국면이라면 당선이 된 만큼 좀 차분하게 일종의 냉정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 결과는 하나인데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나 다르군요.